오늘부터는 도시개발법, 그리고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두 가지 파트를 순서에 따라서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가지 법률에서는 각각 최근 5개년 동안 6문제, 6문제씩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극상 난이도 문제가 보통 두세 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극상 난이도라는 것은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를 학습의 결과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력 투입 대비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각각 목표를 세 문제 세 문제를 맞춘다. 반타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전략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파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학습법인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말인즉 전체 내용을 샅샅이 훑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확실하게 학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전략에 따라서 제가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그 강의를 진행할 때 전체 내용을 다 샅샅이 훑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렇게 짚으면서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할 때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목표를 삼은 세 문제 세 문제 반타작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 공법에서의 목표 점수 60점 이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법에서 고득점을 얻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80점, 90점 그렇게 얻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공부법입니다. 70점, 80점은 사실은 시험 당일에 운에 맡겨야 될 영역이고요. 여러분이 확실히 공부해서 점수를 취득할 그 목표는 60점으로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공부법이고요.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글 하나 소개하고 갈까요? 존 그리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있죠.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어둡고 아늑한 내 작은 사무실에서 진한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내 작은 누에꽃입니다. 거기에는 전화나 팩스,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자, 이 존 그리샴이라는 분이 소설을 베스트셀러 몇십 권을 쓴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작가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영화도 레인메이커, 타임 투 킬, 의뢰인 뭐 이런 거 한 10편 정도가 영화로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런 루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다작을 하면서 작품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그 루틴을 갖는데 어떤 루틴이냐? 어둡고 아늑한데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화나 팩스, 인터넷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중할 만한 환경을 방해하는 그러한 물건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음악도 없고요. 오직 나와 그리고 해야 될 목표만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들과 이 존 그리샴 작가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생에게는 지금 현재 어떤 목표가 있냐면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수험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다 제쳐두고 이 시험만 생각할 때 이 존 그리샴이 이 소설을 써야 되는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이 목표를 방해하는 이 순간 해야 될 이 작업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스마트폰일 겁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양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요. 뉴스, 이메일, 게임 등등등등.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이것들이 계속 나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것들에 내 손이 가고 눈이 가는 한 목표에 집중하는데 상당한 방해를 겪을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이라면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죠. 존 그리샴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방해물을 없애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 내면의 방해물, 그러니까 걱정거리, 뭐 스트레스를 불러올 만한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밀쳐두고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제쳐두고 임하는 것, 또 구체적인 물리적인 상황, 그러니까 핸드폰과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 시간만이라도 핸드폰을 소파에 던져놓는다든지 가방 속에 넣어놓는다든지 최소한 무음으로 해놓고 내 손이 닿는 영역에서 벗어난 거리에 둔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거죠. 카톡에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고 뭐 인간관계가 끊기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전화벨 무음으로 해놓고 뭐 1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해서 못 받은 전화에 대해서 응대하는 건 큰 문제 아닐 겁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런 방해거리들을 제껴놓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무엇인지 개인마다 다를 텐데 그것을 잘 접목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학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고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도시개발법이란 무엇이냐? 이 도시개발법과 연이어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의 속성과 차이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내용에 접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시개발법은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토지 개발 및 도시를 개발하려면 토지를 먼저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규모가 큰 택지 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건설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맨 땅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도시를 생성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법률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도시가 건설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주택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삐걱삐걱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구도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주택을 재정비하는 그런 법률로서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도시가 어떻게 새롭게 또 변화하고 진화하는지에 관한 법률을 입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연이어서 짝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속성을 이해하신 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접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도 이 절차를 이해하고 또 내용에 들어가면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먼저 도시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적인 경우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돼요. 그런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 계획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이 실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은 크게는 땅을 돈 주고 사는 수용 방식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땅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후에 다시 땅이 든 건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환지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또 진행되는 내용이 다르겠죠. 자, 수용 방식은 즉 수용 사용 방식은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원형지가 조성되고 조성토지를 또 공급하고 준공검사한 다음에 조성토지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요. 이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체류지 보류 환지 예정지, 그 다음에 준공검사, 환지 처분, 청산 등기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이 절차를 확인하면서 내용을 학습해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밑에 보면 이제 지정권자도 나오는데요.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지정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내용을 바라봐야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제정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고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자, 그렇게 가볍게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다라고 그랬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후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는 예외고 원칙은 분명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개수구지 그런 식으로 먼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전에 수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험은 여기서 자주 나오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냐? 먼저는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단순 암기사항은 아니고요.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 라고 할 때 계획을 공모하는 상황에서 구역도 없이 지정된 구역도 없이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만약에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하려면 최소한 구역은 지정해 놓고 이 지역에서 개발을 할 거니 계획을 너희들이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는 개발 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서한은 다음의 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은 개수구지인데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인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지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직 미개발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만약에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된다라는 의미는 많은 그 지정권자든 누구든 관련자들이 들락달락하면서 정보가 누출될 확률이 큰 거죠. 자, 그러면은 지정되기도 전에 그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미 정보가 노출되면서 완전히 땅 투기꾼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지가가 팍 올라버릴 거예요. 오른 상태에서 지정이 되고 또 뭐 수용이든 뭐 환지든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가 새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제 극소수만 물론 알고 있겠죠. 지정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원천 차단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가가 낮은 지역들이 많아요.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 지역이 제일 싸겠죠. 그 녹지 지역에서도 이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이에요. 보존 녹지는 원래 이제 보존을 해야 하는 녹지니까 원래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이 생산 녹지 지역도 생산 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돼요. 1번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녹지 지역이라고 하면은 틀린 여기에 보존 녹지는 제외되니까요.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을 언급할 때는 이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 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다 비교적 지가가 낮은 미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해당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분명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그렇다면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되고 빼고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요. 특별히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렇게 지정할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전 녹지 지역도 이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니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이 보전을 위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이거는 분명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에서는 1번에서 이미 다루었고요. 그 나머지 주, 상, 공 지역에서도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주, 상, 공 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중 일부가 주상공 지역이에요. 이것이 이 전체가 이길 때 30% 이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40, 50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시험이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러 번 읽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개발사회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원칙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원칙보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예외죠. 예외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자, 왜 여기서 단서를 환지 방식이라고 했냐면 환지 방식에 의한 경우에만 이제 동의를 받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용 방식도 있다고 그랬죠? 큰 줄기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수용 사용 방식은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수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수용해야 한다고 그러면은 수용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이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알아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면삼 총의가 나오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동의받은 것을 이 동의받은 개발 계획을 이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처럼 다시 면삼 총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미한 변경은 항상 예외로 두죠. 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내용에 추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이제 개발 계획의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내용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거를 외울까요? 네, 이걸 외울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또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군데군데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가끔가다 한 문제에 여러 지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오면은 감으로 맞춰야 되고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5%와 10%가 혼재되어 있어요. 10%, 10%, 5%, 10%, 5%. 그래서 이거 뭐 두 개 다 파악하기 힘들고 이 5% 증가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5%만 인지하고 있어도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맞출 확률이 대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5%만 좀 파악하고 있자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부터 암기하고 있으면 후에 또 정작 시험 당일날 잊어버릴 수 있으니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고 암기하고 해놓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편기용적, 이걸 변기용적, 변기에도 용적이 필요한 거죠. 그 차지하는 면적이 필요해요. 편기용적, 도시비용. 그 편기용적이 커지면 도시개발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100분의 5 증가한다. 도시개발 비용이 100분의 5 증가한다. 그래서 편기용적 도시비용 100분의 5 증가 이렇게 해서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 방식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총 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 동의가 필요하고요. 편기용적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 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기용적 도시개발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신설되는 용도의 토지 면적이 종전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개발 그 다음에 비용 도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개발 계획의 변경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나머지는 10%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숫자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런 것까지 암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비 12m 이상인 도로 이것도 하나 그냥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용은 여기에서 많이 집중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자, 이건 어떤 것이냐? 도시개발 계획을 역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보통 국지공정지라고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국지공정지라고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머지 공정지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 중요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성립된 후에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이 기준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 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공적인 개발지이므로 국 공유지를 당연히 포함시켜 산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계법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국 공유지를 제외하고 했죠.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죠. 자, 여기서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 주민 위반 제한 내용에서 나왔고요. 이 제한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하시나요? 국공유지는 국계법에서는 제외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된다. 그래서 국제파가 도포를 잇고 깽판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암기 코드를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이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이하의 내용들은 이제 다른 쪽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각각을 다 토지 소유자로 봐서 의결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봅니다. 즉 이 말인즉 한 동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구분 소유자에게도 각각의 그 대지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사람으로 봐서 총 10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지분이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그 지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관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필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땅의 필지 지번이 각각 다 다른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필지의 수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의 동의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이런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대표하는 공유자 한 사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법에서 공유가 나오면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서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이거는 공람 공고일 후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의 기준으로 공유자 수를 산정하고요. 이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동의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그리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혹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이런 경우는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후죠. 지정이 제한된 후,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 그때 뭔가 진행된 것은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된 후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월 1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어요. 근데 1월 15일경에 토지 소유권이 A에서 B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나서 1월 30일 날 개발계획이 확정됐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요. 이때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인 이 B가 아니라 제한 당시 소유자였던 이 A 동의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동의를 한 이 A의 기존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게 인정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변경의 경우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즉 변경 전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하게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내용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개발계획은 대략적인 계획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음에 이어질 실시계획에서 구체적인 실제 실행 계획이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환경 보전 계획,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 재원 조달 계획,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부 목록,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존치 않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걸 다 또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사업적인 전체 틀을 정하는 계획이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이해가 갈 겁니다. 환경 보전 계획 이런 거 쭉쭉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내용은 요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4번부터 7번까지 요 항목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그러면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요 4번부터 7번까지 항목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구역을 지정한 후에 요때 요 4번과 7번의 항목은 요때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발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요거까지 4번부터 7번까지 다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은 너무나 내용이 그리고 확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이 부분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때 이 사업 개발 계획에 보완, 추가할 수 있게 해주어서 그 사업 초기 단계에 불필요하게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이 개발 계획을 하려고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청렴하게 살았으면 집에 빚에, 순수 빚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환 개발 계획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이 좀 복잡하겠죠.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작성하려면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반 시설 설치 비용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비용까지 초반에 다 선정하기는 좀 부담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용의 부담 계획도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비세할 때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이 부분도 세입자를 다 또 파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순수 비세, 이 부분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 수립 기준을 보면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 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특별히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작성 및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